양평으로 향하는 도로는 여느 주말보다 조용했다. 봄의 끝자락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햇살이 차창 너머로 반사되며 최미경의 얼굴을 따스하게 감쌌다. 그녀는 조수석에 앉아 남편 한재호를 바라보았다. 남편은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차 안에는 은근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이번 여행 잘 다녀오자 여보.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재호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랜만이니까. 결혼 30년 함께한 세월이 길었기에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틈이 있었다. 두 사람은 20대 후반에 만나 결혼했고 딸 은서를 하나 두었다. 미경은 평생을 가족에 헌신하며 살아왔고 남편은 회사를, 그녀는 집을 지켰다. 그러나 퇴직을 앞둔 이 시점에서 부부 사이엔 이상한 거리감이 생겨 있었다. 이번 여행은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미경의 제안이었다. 양평의 별장 그곳은 재호가 회사 임원. 회의용으로 종종 이용하던 곳이라며 몇 달 전 그녀에게 보여준 곳이었다. 그날의 풍경이 마음에 들어 미경은 이곳에서 다시 남편과의 추억을 쌓고 싶다고 말했다. 도착하자 반려견 몽실이는 낯선 기운을 감지한 듯 예민해졌다. 평소 사람을 좋아하고 얌전했던 말티즈가 별장 입구에서부터 경계하며 짖기 시작했다. 몽실아, 왜 그래? 미경은 고개를 갸웃하며 몽실이를 안아 올렸다. 작고 따뜻한 체온이 손에 전해졌지만 강아지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별장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실내에는 최신 가전과 고급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재호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치며 말했다.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 쉬고 있어. 하지만 미경은 그가 요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동시에 몽실이가 자꾸 현관 쪽을 향해 짖으며 그녀의 손에서 빠져나가려는 모습이 신경 쓰였다. 잠시 후 미경은 몽실이를 따라 별장 뒤편의 정원으로 나가게 된다. 몽실이는 작은 다리로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한 대의 고급 SUV 앞에서 멈추고 날카롭게 짖었다. 미경은 SUV 창문을 들여다보다 조수석에 놓인 낯선 여성용 가방과 핸드폰을 보게 된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린다. 발신자는 최은서 그녀의 딸이었다. 엄마, 지금 바로 그 별장 나와야 해요. 지금 보낸 이메일 확인해봐요. 아빠에 대해 말 못한 게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미경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최미경은 휴대폰을 붙든 채 별장 거실로 돌아와 재빨리 이메일을 열어보았다. 딸 은서가 보낸 메일에는 스캔된 문서 몇 장과 함께 짧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엄마 아빠가 이상해요. 이건 며칠 전 내가 우연히 아빠 사무실 서랍에서 발견한 서류들이에요. 왜 양평 별장과 매각 계약서 같은 단어가 있는지 나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발 조심해요. 미경은 메일에 첨부된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다. 그 서류는 분명히 양평 별장 부지의 임해 매각 계약과 관련된 문서였다. 문제는 매수인이 개인이 아닌 외국계 펀드 소속 유령 법인이었다는 점이다. 서류의 서명란에는 남편 재호의 이름이 분명히 쓰여 있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그녀는 재호를 쳐다보았다. 여전히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신문을 읽고 있는 그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빛은 무표정했고 입가에는 흐릿한 미소가 떠 있었다. 한때 그 미소에 마음을 줬던 자신이 우스워졌다. 미경은 더는 참을 수 없어 부엌 쪽으로 향하며 말했다. 여보, 혹시 이 근처에 산책할 수 있는 데 있어? 몽실이가 밖에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재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응, 뒷길로 나가면 작은 호수 있는 산책로 있어. 지도에 나올 거야. 그의 무심한 대답을 들으며 미경은 몽실이를 안고 조심스럽게 현관을 나섰다.
그녀는 뒷마당을 지나 정원 끝쪽의 낯선 창고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창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는 정체불명의 박스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박스 하나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명함 수십 장과 함께 외국계 투자회사의 로고가 찍힌 브로셔,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 사진에는 재호와 낯선 중년 여성, 그리고 수표가 오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몽실이는 그녀의 발치에서 작게 으르렁거렸다. 본능적으로 이곳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감지한 것이다. 그때였다. 창고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미경은 재빨리 박스를 덮고 몽실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창고 구석에 몸을 숨겼다. 발자국은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문틈 너머를 응시했다. 그녀의 심장은 속사포처럼 뛰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보인 것은 중절모를 쓴 중년 남자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낯선 남자는 박스 몇 개를 빠르게 확인하더니 사진이 들어있던 상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사진을 찾는 거야. 미경은 직감했다. 자신이 본 그 한 장의 사진은 이 남자에게도 남편에게도 절대 들키면 안 되는 물건이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손에 쥔 몽실이를 꼭 끌어안았다. 작은 강아지는 신기하게도 짖지 않고 얌전히 있었다. 마치 상황을 모두 이해한 듯 긴장을 함께 나누는 듯 했다. 남자는 박스를 뒤지다가 무언가를 알아챈 듯 욕설을 내뱉으며 창고를 빠져나갔다. 미경은 그가 멀어지는 발소리를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나섰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어디 갔었어? 재호였다. 그는 문 앞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엔 웃음이 떠 있었지만 눈빛은 냉랭했다. 순간 미경의 등줄기엔 식은 땀이 흘렀다. 그냥 몽실이랑 산책 좀 이 근처 많이 낯설어서. 창고는 왜 갔어? 재호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미경은 당황하지 않고 답했다. 몽실이가 그쪽으로 가자고 해서.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몰랐어. 그는 잠시 미경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이내 표정을 풀었다. 그래 오늘은 피곤할 테니까 얼른 들어가서 쉬어. 그날 밤 미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몰래 딸 은서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은서야. 엄마, 너 말 듣기 잘했어. 아빠가 뭔가 이상해. 그리고 누군가 그 별장에 와 있었어. 엄마도 이제 확실한 걸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녀는 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고 쪽에는 아직도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그녀에겐 한 명의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다. 대학 시절 법대에서 함께 공부했고 지금은 지방검찰청에서 일하고 있는 박정우 검사였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휴대폰을 들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정우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정우야, 나야. 최미경. 잠시의 침묵 후 반가운 감정이 목소리에 스며들었다. 미경 누나? 몇 년 만이지? 어떻게? 정우야, 너 지금 어디야? 급한 일이 있어. 나 지금 양평이야. 박정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하룻밤 걸릴 일도 아니겠네. 자세한 건 얼굴 보고 말하자. 오후 무렵 박정우는 자신의 차를 몰고 별장 근처의 작은 카페로 미경을 불러냈다. 그의 외모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단정했고 예전보다 훨씬 여유 있어 보였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우야. 누나 목소리에 놀랐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걱정될 정도로 급박했어요. 미경은 핸드폰을 꺼내 그에게 계약서 사본과 사진, 그리고 은서의 메일을 보여주었다. 박정우는 눈썹을 찌푸리며 문서를 훑었다.
이 계약 명백히 불법성이 있어요. 매수인이 외국계 펀드인 척하지만 사실은 국내 회사 돈을 세탁하기 위한 유령 회사네요. 그리고 이 사진 이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정우야, 재호가 이걸 알면서 한 일이라면 나 정말 그 사람과 30년을 산 게 후회될 것 같아. 누나, 그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 계약에 사용된 서명, 도용됐을 가능성도 있고 정식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에요. 박정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밤 별장에서 뭐가 벌어지는지 지켜봐야 해요. 누가 드나들고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와 위치 추적기를 꺼냈다. 이걸 별장 안 재호 서류 가방 근처에 두세요. 그리고 절대 들키지 마세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지점이었다. 밤이 되자 별장은 정막에 휩싸였다. 재호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와인을 꺼내 들고 미경에게 건넸다. 이런 데까지 왔는데 분위기도 좀 내보자고. 미경은 잔을 받았지만 입을 대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녹음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와인을 핑계 삼아 주방으로 향했고 재호의 서류 가방이 있는 서재로 몰래 들어갔다. 서재 안은 어두웠지만 창문을 통해 들어온 달빛 덕분에 방향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가방 옆 조명 스탠드 안쪽에 붙였다. 작지만 고성능의 장비였기에 대화 소리 정도는 충분히 포착 가능할 터였다. 몽실이는 문 앞에서 경계하듯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몽실아. 그 순간 현관 쪽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미경은 깜짝 놀라 서재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다. 재호는 이미 문을 열고 누군가를 맞이하고 있었다. 두 남자가 들어왔다. 그중 한 명은 어제 창고에서 봤던 그 중절모 남자였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미경은 태연한 척 물었다. 회사 사람들인데 계약서 문제로 급히 논의할 게 있어서. 그들은 미경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고 서재로 들어갔다. 미경은 다시 와인잔을 들고 몽실이를 품에 안은 채 소파에 앉았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서재 문 쪽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서재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다. 서명은 그녀 이름으로 처리됐나? 이미 준비 끝났습니다. 이별장도 이번 주 안에 넘어갑니다. 미경의 손이 떨렸다. 그녀의 이름, 그녀의 서명이. 설마 미경은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모든 서류가 그녀 명의로 위조된 것이었다. 남편은 단지 가족 재산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1시간이 흐른 뒤 남자들은 서류를 들고 조용히 떠났다. 재호는 서재에서 나와 피곤한 듯 허리를 폈다. 이제 좀 쉬자, 여보. 내일은 서울로 돌아가야 하니까. 미경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불길함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몽실이를 껴안은 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녘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들어 박정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녹음 완료. 결정적인 대화까지 담긴 것 같아요. 내일 바로 움직여야 해요. 전송을 누른 순간 그녀는 미세한 해방감을 느꼈다. 이제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일찍이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재호는 아직 자고 있었고 그녀는 몽실이를 조용히 데리고 별장을 빠져나왔다. 몇 시간 뒤 그녀는 강남의 한 공공기관 건물 앞에 도착했다. 박정우 검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그녀는 작은 USB를 조심스레 내밀었다. 직접 들어봐야 알겠지만 어제 이야기대로라면 꽤 유력한 증거일 겁니다. 박정우는 그녀를 검찰 내부 브리핑실로 안내했다. 컴퓨터에 녹음 파일을 삽입하자 스피커에서는 서재 안의 대화가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서명은 그녀 이름으로 처리됐나? 예.
신분증 사본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장까지 모조리 복사했죠. 이별장도 이번 주 안에 넘어갑니다. 회장님 쪽엔 벌써 계약금이 전달됐습니다. 좋아. 이제 저 여자는 우리 손을 벗어날 수 없어. 대화 내용이 모두 끝나자 박정우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이미 결심을 다진 이의 그것이었다. 정식 수사 요청을 넣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사 문제가 아니라 문서 위조와 재산 편취, 그리고 신분 도용에 해당됩니다. 법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바로 서울지검 경제범죄수사부장과 연결해줘. 중대한 위조 및 부동산 사기건이야. 피해자는 명예 도용됐고 피의자는 한재호. 그는 이어서 미경을 바라보았다. 수사에 들어가면 당신도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입장이니까. 다만 심적으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복받쳐 오르며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정우야, 난 그 사람을 믿었어. 내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사람이었는데. 누나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생존자예요.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증인이기도 해요. 그 순간 미경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재호였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와 통화할 필요도 대화할 이유도 없었다. 그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한재호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고 동시에 양평 별장과 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급되었다. 다음 날 새벽 특수수사팀은 별장으로 향했다. 양평 별장은 이른 새벽의 안개에 잠겨 있었다. 고요한 숲속에 검은 승합차 2대가 조용히 멈춰 섰고 전술복을 입은 특수수사팀이 차량에서 내렸다. 그들은 무전기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신속히 별장을 포위했다. 박정우 검사도 현장에 도착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진입 개시. 수사팀이 문을 두드렸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개문해 주십시오. 영장을 제시합니다. 안에서는 인기척이 있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곧이어 쾅 하고 무거운 철문이 열려지고 내부로 진입한 수사팀이 신속하게 모든 방을 수색했다. 침실에서 잠들어 있던 재호는 수사관들의 호출에 의해 끌려 나왔다. 무슨 짓이야? 난 아무 짓도. 한재호 씨, 귀하는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재호의 눈빛은 당혹과 분노, 그리고 불안이 뒤섞인 혼돈 그 자체였다. 최미경, 이건 당신 짓이지. 그는 격하게 외쳤다. 하지만 이미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미경은 별장 현장에 없었다. 그녀는 박정우의 권유에 따라 검찰청에서 보호 조치 중이었다. 별장 내 수색 결과 위조된 인감, 각종 매매 계약서, 불법 서류 스캐너, 외국계 계좌 목록 등 결정적인 물증들이 발견되었다. 검찰은 이들 자료를 확보하며 언론 발표를 준비했다. 서울 시내 곳곳에는 중견기업 이사, 문서 위조 및 부동산 사기 혐의 체포라는 뉴스가 실시간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미경은 박정우와 함께 TV를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 재호의 얼굴은 피곤하고 망가져 있었고 그의 거짓말은 더 이상 감춰질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끝났네요. 미경이 조용히 말했다. 박정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누나의 싸움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어요. 재산 회복, 명예 회복,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회복 쉽진 않겠지만 옆에서 도울게요. 미경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소파 아래 웅크려 자고 있는 몽실이를 안아 올렸다. 내가 날 지켜줬구나, 몽실아.
그 작은 생명체의 존재가 그녀를 파멸로부터 지켜준 누구보다 강한 수호자였다. 한재호의 체포 소식은 미경의 딸 최은서에게도 곧 전달되었다. 은서는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정말 잘했어요. 엄마 아니었으면 그 사람은 평생 진실을 감추고 살았을 거예요. 미경은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도 몰랐을 거야. 엄마는 그 사람한테 완전히 속고 있었어. 아니에요. 그건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은서의 말에 미경은 작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작은 노트북을 열고 메일함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지난 2년간 재호가 보낸 수많은 이메일들이 그 안에 저장되어 있었다. 그중 일부는 그녀가 과거에 의심 없이 넘겼던 파일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그녀는 검찰에 추가 자료를 보내기 위해 메일을 모아 PDF로 변환했다. 동시에 박정우 검사와 함께 민사소송 준비에도 들어갔다. 도용된 명의로 체결된 모든 계약의 무효 소송과 금전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이었다. 며칠 후 검찰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정우 검사는 단상에 올라 한재호의 범죄 전모를 공식 발표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방송 화면에는 재산 빼돌리기 위한 위장, 결혼 생활, 서류 조작과 유령법인 이용 수법 등의 자극적인 자막이 올라왔다. 그러나 그 모든 보도 속에서 최미경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박정우의 결정이었다. 그녀는 피해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조용히 용감하게 진실을 바로잡은 증인일 뿐입니다. 기자회견 후 박정우는 조용히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든 게 잘 끝났어요. 이제 누나는 누나 인생을 살아도 돼요. 미경은 통화가 끝난 후 문득 30년 전 결혼식 날을 떠올렸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걷던 날. 그날의 자신이 지금의 자신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 그래도 난 무너지지 않았어. 그녀는 조용히 중얼이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몽실이의 털에 반사되고 있었다. 그 빛은 따뜻했고 새롭게 시작될 날들을 알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녀는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걸어가려 한다. 몇 주 후 최미경은 양평 별장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혼자였다. 아니, 몽실이와 함께였다. 별장은 여전히 고요했고 문틈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예전과는 달리 이곳은 두렵지 않았다. 그녀가 숨죽이며 몸을 숨겼던 서재, 창고, 부엌 모든 공간을 다시 거닐며 하나하나의 흔적을 정리해 나갔다. 서랍 속에 남아있던 재호의 넥타이, 복사기기, 가짜 인감 도장 모두 박스에 담아 폐기했다. 잘 가, 과거. 그녀는 창고 앞에서 중얼이고 불쏘시개에 불을 붙였다. 상자 하나하나가 불타며 마치 상처의 흔적이 날아가는 것처럼 가벼워졌다. 옆에서 몽실이는 조용히 그녀의 발치에 앉아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별장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딸 은서를 만나러 갔다. 은서는 작은 카페를 열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이었다. 엄마, 같이 이 가게 해보는 건 어때요? 인생 새로 시작하신다면서요. 미경은 놀라듯 웃으며 말했다. 내가 무슨 커피도 제대로 못 내리는데. 엄마가 해주는 말, 위로 다 커피보다 더 따뜻하거든요. 그 말에 미경은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한때 미술학원을 운영했었다. 이제는 그 시절의 열정과 삶의 감각을 다시 떠올릴 때였다. 며칠 뒤 미경은 딸과 함께 카페 벽에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들을 걸었다. 은서가 디자인한 메뉴판 옆에 박정우 검사가 선물한 화분 하나가 놓였다. 작은 손글씨 메모가 붙어 있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누군가는 어둠에서 벗어났습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미경은 화분을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맑은 하늘, 그리고 그녀 곁에서 꼬리를 흔들며 자리를 지키는 몽실이. 그녀는 오늘도 살아있었다. 더 단단해졌고 더 따뜻해졌다. 그리고 더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시 인생은 피어나고 있었다.